보기도 하죠. 자, 세금 설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재밌긴 하거든요, 저는 재밌는데 미리 밑밥을 깔았습니다. 졸리시면 이렇게 팔 돌리시라고. 세금 설계 개념. 그리고 이게 집중해서 들으면 좋은 점이 뭐냐면 이렇게 쉽게 강의해 준 강사는 없을 거예요. 네. 세금 쪽 강의하시는 분들이 진짜 재미없는 분들이거나 영업을 안 해본 분들이 강의하시더라고요. 자, 이거는 돈 되는 강의, 현실적인 강의. 딱 이 세 가지 알려드릴게요. 세금 설계 개념이랑 역할, 이해부서 금융기, 금융자산과 세금, 금융종합소득 과세 관련 얘기예요. 법인세이랑 보험상품, 그리고 보험으로 또 이어집니다. 자, 세금 설계 개념이랑 재무설계 역할. 자, 세금은 정부가 국민에게 부과하는 강제적인 경제적 부담이에요. 이해됐죠? 세금. 적게 걷자, 우리나라 적게 걷잖아요. 딴 나라에 비해서는. 근데 사실 많이 걷긴 해요. 세금 설계는 고객이 부담해 세금을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최소화하는 재무 전략을 의미합니다. 이 교육 과정에서는 세금을 단순한 비용이 아닌 관리가 가능한 비용으로 바라봅니다. 이거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금융상품이랑 연계할 거예요, 반드시. 여기에서 이 내용들 AFA 책 보시면 다 있거든요. 있는데 지금 세 과목만 빼왔잖아요. 그러니까 설계사의 업무랑 연계된 것만 딱 강의할 거예요. 나머지 것들을 따로 공부하시긴 해야 돼요. 졸리는 내용들이 그 과목들은 그 내용 아젠다들은. 그래서 설계사는 단순히 수익률이 아니라 세후 수익률 기준으로 고객의 자산을 설계해야 됩니다. 자, 역할. 세제 혜택 구조 반드시 설명해 줘야 된다. 이 상품별로. 이 상품은 세금을 얼마나 내야 됩니다. 상품별로 세금을 이건 얼마를 안 냅니다. 이거는 세금을 내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다. 연금, RP, 연금 지출, 장기적 비과세, 분리과세, 은퇴 설계랑 결합해서 이런 동시 설계해야 되는데 결국 재무 설계사는 세무사가 아닙니다. 세무 설계사는 세금 전문가가 아니에요. 세무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무사랑은 달라요. 그래서 반드시 세무사가 있어야 돼요. 주변에 그러니까 협업하는 세무사가 있긴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제공해 드릴 건데 세금의 구조를 이해하는 설계사인 거예요. 그래서 복잡한 현업 업무는 세무사를 반드시 넘겨줘야 돼요. 이거를 무조건 넘겨주고 학술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구분을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세무사는 세무 신고하고 절세구조 설계하고 사업장 세무 관리하고 기장 처리하고 업무 처리하시는 분이고 재무설계사, 세무설계사는 그러니까 세무설계사든 재무설계사든 설계사는 그냥 흐름을 이해하고 절세 아이디어 제공하는 거예요. 상품을 구조를 통해서. 왜냐면 이거는 세무사가 몰라요. 근데 세무사님 중에서 설계사 하시는 분들은 이거 둘 다 하는 거죠. 그분들이 돈을 많이 벌어요. 둘 다 내가 하니까. 돈 많이 벌어요, 그분들은. 그래서 세무사님 중에서 설계사 잘 계속 따잖아요. 이 돈 되는데? 많이 내요. 고객 입장에서도 세무사가 설계사 해주면 좋죠. 너가 이거까지 해주려고? 고맙다, 야. 이렇게 판단하지. 뭐, 다른 이유가, 야, 너 뭐,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아니면 뭐, 돈 또 골려면, 돈 또 골랐어? 이러면 그냥, 제가 세무사인데 설계사라면, 나 돈 또 골랐어.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자, 그래서, 소득세. 어렵죠. 근데 소득세, 그냥 소득에 대한 부과한 세금. 소득세.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고객들이나 이 일곱 가지 소득은 있어야 돼요. 입에보다 근연기 한 입으로 혼자 대내어 보세요. 예. 이건 암기. 예. 이건 암기. 세무사 자격증 따신 세무사님들은 이걸 자격증 딸 때 물론 가장 기초적인 거지만 외우는 것처럼 외워야 돼. 입에부서 근연기 입에 붙어 있어야 돼. 입에부서 근연기. 예. 고객님 입에부서 근연기 소득이 있어야 돼요. 고객님 입에부서 근연기 소득이 있어야 돼요. 설계사님도 사업자시면 입에부서 근연기 소득이 있어야죠. 소득세잖아, 소득. 그러면 이 소득이 다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있어야 돼요. 이 소득이 없으시면 안 돼. 이배, 부사, 근연기의 일곱 가지의 소득을 갖고 있으셔야 돼요. 안 갖고 있으면 이제 그래서 지금 돈이 없으신 거예요. 돈이 없더라도 마음의 여유가 없는 분들이 인 거잖아요. 이게 다 있으신 분들은 마음의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부자들이죠. 제 친구 중에는 뭐 연봉이 3천, 4천밖에 안 되지만 엄청 마음의 부자가 있어요. 왜냐면 근로소득이 그밖에 안 되는 거지. 다른 게 소득이 있으니까. 왜 근로소득이 중요한 다른 소득이 있어야죠. 사업자 소득이 있어야 되고 부동산 임대 소득이 있어야 되고요. 배당 소득이 있어야 되고 이자 소득이 있어야죠. 그리고 연금 소득은 반드시 있어야죠. 여기서도 결국 연금을 가입한 이유가 나와요. 아니 근로자 소득만 있으면 안 되죠. 사업자 소득을 반드시 만드셔요. 사업자 소득을. 제 이름을 말할 수 없지만 지금 현재 그 중령인 그 장교분이 계시는데 배우자분 이름으로 사업자 소득이 나오더라고요. 여러 가지 뭘 하는 거죠. 그분은 못하지만 예. 근데 뭐 내가 삼성전자를 다니든 어디 기업을 다니든 배우자든 친동생이든 부모님이든 자기가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사업자 소득이 나오는 거죠. 사업자 소득은 다양한 형태로 만들 수 있잖아요. 사업자 소득 당연히 만들어야죠. 왜 안 만들어요? 고객님 중에서 단독 이런 얘기 한번 가입을 해서 갑자기 2주일 있다가 철회하는데 안 돼서 500% 그러니까 가입한 보험료 탑배를 주는 길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가입한 보험료 500%를 5배를 준대요. 20만 원짜리 건강보험 가입을 했는데 갑자기 누군가 나한테 100만 원 준다 해가지고 저희가 해약할 거예요. 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돈 주는 거고. 합법으로, 합법으로. 합법. 아무튼 고객을 가는 거네. 아무튼 설득을 한다는 거죠. 아니, 거기 돈을 꽂혔어. 돈을 꽂히면 어떻게 할 거예요? 법적으로 신고할 거예요? 신고하면 문제가 되긴 하죠.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거 누구나 한 번쯤 겪는 고민일 텐데요. 실제로 영업하시다 보면. 꼭 있어요, 고객분 중에서. 돈 안 줘요? 뭐 유모차 안 사줘요? 친한 친구는 더 할 텐데. 뭐 안 주냐? 친한 친구는 더 하죠. 대놓고. 야, 많이 번다며? 어떻게 할 거예요? 방법은 찾고 가야죠. 나는 이때 이렇게 해야지. 뭐 나는 꺼져 이러고 그냥 해야지. 그럼 방금 말씀한 것처럼 이런 합법을 해서 이제 해야지. 아니면 5년 있다가 어차피 4%밖에 안 남으니까 그분 관둘 것 같은데 뭐 말을 하지 뭐 많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제가 설계사라면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10배 드릴게요 할 것 같아요. 10배, 10배. 그리고 이제 대신 이제 10배를 준다 약속을 주고 손을 꽉 잡는 거죠. 내가 이제부터 너 팀장이다. 책 갖고 와서 무조건 네가 네 거로 10배 네가 네 거로 가니까 아니 뭐 돈 욕심이 많으신 분한테는 사업자 소득이잖아요. 부동산 설계사 사업자 소득. 아니, 자격증 막말로 홍보 따는데 정말 냉정하게 하루 만에 따지 않아요? 하루 따잖아요. 하루면 따잖아 하루 공부해서 100만 원 버는데 왜 안 따? 왜 안 따? 따. 야, 거기서 비굴하게 그 100만 원 받지 말고 네가 200만 원 그냥 받아. 정확하게 그냥 깔끔하게. 설득하겠죠. 야, 내가 달려주고 할 테니까 또 어차피 네 거 하다 보면 네 엄마 거 할 거고 아빠 거 할 거고 이제 뭐 해. 그럼 그렇게 이미 5배 달래 하는 분은 돈독이 오른 거예요. 설계사하면 또 잘해 또 이런 분들. 잘 가르치시면 되겠네요.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어요. 왜냐면 근데 실제 사례가 있으실 거예요. 하시다 보면 나 할래. 그러면 그냥 자격증 따게 하세요. 따서 네 거 네가 가입해라. 그럼 10배 받잖아요. 합법적이잖아요. 아까 제가 10배 준다고 했을 때 녹음도 되고 있고 이 새끼 저거 저렇게 영업하나? 이런 안타까운 눈으로 몇 분이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근데 아니 때 분명히 뭔가 꼼꼼이가 있는데 저렇게 무슨 꼼꼼이가 있지라고 지금 쳐다보시면서 순간적으로 졸음이 확 깨신 것 같은데 네 이런 식으로 정말 그냥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실제로도 이런 분 만나면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라고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거죠. 책 바로 주고 시험 접수했어요. 네,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잘 얘기해서 이제 그분도 이제 착각 이제 고민을 하시겠죠. 해봐야겠다. 아무튼 그 설계사 자격증 자체가 사실 하루 만에 딸 수 있는 자격증이어서 그래요. 하루면 딸 수 있잖아요. 뭐 길면 한 이틀 정도? 어렵진 않죠. 근데 이제 업을 하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해야죠. 그래서 소득세는 기본적으로 누진세예요.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 적용돼요. 6에서 45%예요. 근데 소득에 대한 항목이 꼭 이자 소득이랑 배당 소득이랑 부동산 임대 소득이랑 사업자 소득, 근로자 소득, 연금 소득 꼭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꼭 이거 다 만드셔야 돼요. 다 만들어야 돼요. 쌓아가야 돼요. 하나만 올인하시면 안 돼요. 하나만 올인하면 아니고 다 만드셔야 돼요.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볼 땐 가장 좋은 건 연금 소득인 것 같아요. 가장 편하잖아요. 부동산 임대 사업자 소득, 예, 기능 기타 소득이 제일 좋긴 해요. 제가 말 실수했거든요. 연금 소득보다 기타 소득이 제일 좋네요. 뭐 로또라든지 부모님이 주신 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기타는 저도 항목은 뭔지 모르겠지만 근로자 소득, 예, 이자, 배당, 부동산, 사업자, 근로자. 부동산은 부동산 임대 소득, 임대. 차익 소득 말고 임대. 예. 소득세. 양도소득세 말고 소득세. 개인이 얻는 소득에 따른 부과된 세금. 이해되셨죠? 고객님들한테도 꼭 이배부사 근용기를 만들어 줘야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이배부사 근용기 꼭 외워주세요.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이거 약간 인식표기도 해요. 제가 이제 사실은 이거 창업하기 전에 제가 관리자였다 보니까 이제 많은 설계사님들을 한 800분 정도 제가 가르쳤거든요. 근데 이제 저를 통해서 강의 받으신 분들이 항상 머릿속에 남는 게 딴 건 다 까먹어도 이부사 근용기 남았어요. 이배부사 근용기는 외웠어요. 이 얘기는 꼭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도 뜨게끔 가져가기도 하고 머릿속에 계속 이걸 남기게 하는 거죠. 왜냐면 이게 실제로 싸움할 때도 되게 유의미해서 그래요. 고객님한테도 이배부사 근용기를 외우게 꼭 해보세요. 외우세요. 따라해보세요. 이배부사 근용기. 또 의외로 입에 붙어요, 저게. 네, 이배부사 근용기. 왜냐면 이게 소득세잖아요. 돈 버는 거잖아요. 돈 되는 거니까. 부동산 사업자, 근로자 어렵지 않잖아요. 이배도 어렵지 않고 연금 어렵지 않잖아요. 이배보다 근연기 소득이 있어야 돼요. 금융, 부동산 사업자, 이자 소득, 세금 몇 프로? 배당 소득. 이거 비과세를 가야죠. 이거를 비과세 해드리는 거예요. 부동산 임대소득 종합과세. 세금 높아요? 되게 높아요. 나라는 이걸 불로소득으로 보니까 사실 불로소득은 아니죠. 부동산 임대소득도 열심히 내가 한 건데 사업소득. 설계사님들도 돈 벌면 세금 처리 잘 하셔야 돼요. 1억, 2억 이제 벌기 시작하시면 나중에 세금 두드려 맞아가지고 후회하시면 안 되고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자산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에요. 이거 절세 전략의 가장 중요한 영역이에요. 이 부분을 해주시면 되고, 이거는 모르면 그냥 그때그때 배워가시면 돼요. 근로자 소득. 근로를 해보셨던 분들은 뭐 연말정산부터 어렵진 않죠. 안 해보셨던 설계사님도 간혹 있어요. 근로를 안 해보셨던 분들은. 그런 분들은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전 직장이 근로자 소득이었던 분들은 사실 너무 쉽죠. 뭐, 연금소득. 왜냐면 이게 근로소득자분들이 이제 연말정산 같은 거 많이 물어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연말정산은 사실 웬만한 근로자보다 많이 아셔야죠. 그리고 사업자 소득도 아까 보시면 우리나라에 1,800만이 자영업자예요. 근로자보다 많아요. 네, 그러니까 사업 소득도 많이 아셔야 돼요. 네, 왜냐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 엄청 많아요. 개인 사업자 엄청 많아요. 그 직업별로도 근로자 소득 신분이 아닌 그 근로자처럼 보이는 사업 소득자 되게 많아요. 뭐 캐디도 그렇고 택배 쪽도 그렇고 많아요. 그러니까 근로자가 아닌 직업군 많아요. 개인 사업자 신분이 설계사도 개인 사업자잖아요. 즉 근로소득자, 연금소득자, 기타 소득자, 구조 설계가 중요한 거예요. 구조 설계. 세금에 대한 구조 설계. 소득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어떤 구조로 받을까인가가 사실 세금을 결정합니다. 어렵죠? 넘어갈게요. 이건 이어서 설명하기도 애매하고. 재무설계사는 고객의 소득을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소득으로 발생하는지를 분석해야 해요. 같은 1,000만 원이라도 이자, 배당, 사업, 소득 여부에 따라서 세금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행 전략 예시, 필요 경비 적극 반영해서 과세 표준 인하시키고 지겹겠다. 여기서 어렵겠다. 여기. 이 내용부터 좀 어렵겠다. 자, 패스. 세무 판단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의 흐름을 설계하고 결국 세무사 연결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무사랑 연결하는 일입니다. 자, 다 이해한 핵심은 판단하실 수 없어요. 자격증 없으신 분들은 세무장님, 세무국장님도 결국은 세무사가 다 판단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세무 전문가랑 연결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인지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지배우사 금융기, 금융자산가, 세금, 종합과세. 여기 종합과세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중요한 거니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과 금융소득,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한 게 금융소득이죠. 금융소득이란 말 그대로 이자랑 배당 합친 개념인데 이렇게 주식이나 배당, 펀드, 분배금처럼 배당 형태의 금융소득, 금융상품 제한할 때 단순히 수익률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수익이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는지 봐야 되고 예를 들어서 이자소득으로 과세되고 주식 배당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겉으로는 모두 투자 수익처럼 보였지만 세법상 분류가 다릅니다. 지금 주식 채권 국내 펀드 세금 구조 설명드렸다시피 이렇게 이자 소득으로 15.4% 그리고 금융소득이 2천만 원 넘어가면 이제 종료, 주식 배당 소득 이렇게 채권 이자 이렇게 요거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국내 펀드는 유형에 따라서 세금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주식형, 채권형, 펀드, 배당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주식 한번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 볼까요? 세금에 대해서. 그 국내 주식하는 사람과 해외 주식하는 사람에 대해서 좀 왜 국내 주식을 해야 되고 왜 해외 주식을 해야 되고 요거에 대한 본인만의 좀 기준들이 좀 있으세요? 국내 주식하는 사람들은 왜 국내 주식을 하고 국내 주식을 안 하고 해외 주식만 하는 사람은 왜 해외 주식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본인만의 판단 기준이 좀 있으세요? 제 주위에 보니까 국내 주식은 내가 아는 기나 내가 아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주식만 하는 거고 미국은 너무 모르는데 이제 미국이나 해외 주식만 하는 사람은 거기는 100%, 300% 이것도 뛰었다가 기본적으로 한국에서는 뭐 15%에 딱 30%까지만 딱 상한가가 있는데 그런 게 없다는 얘기다가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처럼 투자를 할 때 제한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자기는 해외 주식만 한다고 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딱그 전문적으로 하는데 딱 한 명씩 있어요. 얘네들 입장이 완전히 그렇게 이제 미국 주식과 해외 주식,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하는 거에 명확한 차이가 있는데 그 시장에 대한 그 법적인 제도와 구조의 차이예요. 미국 주식은 그 주주 전체 중심이거든요. 근데 한국은 대주주 중심이에요. 그 지금 딱 대주주 중 대주주. 회사가 돈을 많이 이윤을 남겼어요. 근데 대주주 중심이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미국 주식으로 치면 한 100억이 남았어요. 100억을 배당을 해서 주식 좀 주거든요. 근데 한국은 100억이 남았으면 야, 그 조카 보고 뭐 하나 하라 그래? 뭐 그냥 뭐 하나 해요. 배당을 안 하고 그럼 내가 대주주지만 100억을 내가 10%, 난 10억만 먹는 거잖아요. 그걸로 또 다른 걸 뭔가를 해요. 그래서 그 법적인 구조나 뭐가 아무튼 뭐가 됐든 미국은 한 주를 갖고 있던 1,000만 주를 갖고 있던 다 똑같이 가야 되고 기업이 이 주주의 권익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한 법적인 구조를 갖고 있어요. 미국은 약간 톱판에서 밑장 빼기 하다 걸리는 것처럼 주식시장에서도 그 잘못하면 한 5원마 갖고 날려요. 그래서 굉장히 소액주주가 테슬라 일론 머스크를 이긴 사례도 있잖아요. 거기는 주주 숫자가 중요하지 않고, 그러니까 주주면 똑같은 권익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 이제 대주주 중심이고 미국은 전체 주주 중심이어서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야 내가 머리에 총 맞았냐? 쟤네들한테 이제 하게? 한국은 안 해. 그리고 야
삼성전자 봐. 이렇게 대박 났는데도 야, 7% 오른다. 됐어, 됐어. 역시 비전이 없어. 이런 제가 한 말은 아니고 누군가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 그래서 이제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는 뭐 아무리 내가 한국에 대한 걸 많이 알고 하도 그냥 시장 구조와 법적인 구조 자체가 미국은 그래서 기업의 목표도 명확해요. 미국은 기업들이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요. 근데 한국은 주가를 올리기보다는 회사를 키우는 게 중심이에요. 약간 좀, 뭐야, 뭐가 다르지? 좀 다르죠. 한국은 회사를 키우는 게 목적이에요. 야, 이거 직원이고 하면 회사를 키워야지. 결국은 회사의 주인은 주주긴 하거든요. 근데 회사를 키운다는 거는 임직원들이 있잖아, 임직원들이. 임직원들한테 뭔가 있어서 주주 입장에서는 아, 이게 뭔가 좀 내가 투자를 할 만한 그 동기부여이 약한 거죠. 미국에 비해서. 그러니까 한국의 중소기업은 빈도 있어가지고 돈 잘 벌어도 주가가 안 올라가는데 미국은 잘 벌면 장난만큼 올라가고 기업의 목표가 주가를 높이는 게 목적이에요. 주가를 높이면 스톡옵션도 받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구성원들의 구조와 법과 다 모든 게 미국은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를 할 만한 구조를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저희 같은 스타트업은 다르죠. 저희 같은 스타트업은 미국처럼 주가를 올리는 게 목표니까 투자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스타트업은 굉장히 미국스러운 거죠. 이제 미국스러운 거고. 그래서 또 성장성의 차이가 글로벌 시장에서 돈을 버는 기업의 대부분이 미국 기업들이에요, 지금. 대부분이. 미국 기업들이 대부분 돈을 벌고 있고, 또 미국은 돈을 벌면 주주에게 돌려줘요. 근데 한국은 내부에서 쌓아두는 구조예요. 잘 안 돌려줘요. 쌓아둬요. 그래서 한국 기업들 되게 건강해요, 지금. 한국 기업들 진짜 건강해요. 경쟁력 굉장히 있어요. 삼성전자 누군가 계속 뭐라 할때 삼성전자는 저는 믿었어요. 주주로서. 저는 삼성 3만 원대부터 갖고 있어가지고 지금 많이 수익이 났는데 아무튼 한국은 이제 회사 리스크가 이제 지배 구조자의 리스크도 좀 있어요. 뭐가 됐든 이제 오너 일가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기업이 폭망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 오너 일가가 꼴보기 싫어서 그래서 주식도 안 사고 싶고 이런 여러 가지 오너 일가의 지배 구조 리스크가 좀 있어요. 근데 미국은 그냥 회사 리스크만 보면 되거든요. 근데 한국은 회사 리스크에 미국의 리스크에 오너 일가들의 리스크까지 그 집안의 아들이 잘못해버리면 주가 폭락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리스크 차이도 있고 그래서 한국 주식은 이제 회사 입장에서 투자하는 시장이고요. 미국 주식은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이어서 결론은 한국에다가 주식 투자하는 거는 사실 너무 비전문가스러운 거예요. 야, 그 시간에 웬 정보도 한국 기업 정보나 미국 기업 정보나 어차피 똑같고 오히려 미국 기업은 더 투명해요. 한국은 거짓말해도 티도 안 나는데 미국은 거짓말하면 티가 나요. 기업 정보 공개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게 사실 맞죠. 왜 한국 주식에 투자하느냐. 근데 한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그 투자자라고 본인들은 개인 전업 투자자라고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완벽한 근로자예요. 이 무슨 의미로 하시는지 혹시 이해되세요? 투자자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사고 기다렸다가 여행 다니고 고민도 좀 천천히 하고 뭐 여유 있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한국의 전업 투자자들은 투자자가 아니라 근로자라니까요. 웬만한 근로자보다 더 열심히 살아요. 더 열심히 살아요. 한국의 직장인들이 누가 이렇게 일을 해요? 안 해요. 전업 투자자들 보면 자기는 투자자라고 하는데 완벽한 근로자예요. 근로하시는 거예요. 근로예요, 근로. 이렇게 말하면 이제 욕먹긴 하겠지만. 1,000만 원을 가지고 지금 10억을 만들었어. 그런데 새벽 4시에 4시 고 모레 굳이 얘기해도 하는데 거의 24시간 자면서 하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로자신 거죠. 1,000만 원 갖고 시드머니로 가게 삼겹살집 오픈하신 거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이제 전업투자자한테 쌍욕 먹어죠. 네가 뭘 알아.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전업투자자분들은 근로소득자인 거 안다. 왜냐면 이렇게 해서 10억 버신 분들이 묵혀두고 된 물론 있고 누군가는 지금 있고 이제 대부분은 이제 그래서 주식을 하시는 분들 만날 때는 저는 꼭 항상 얘기하는 게 한국 주식을 하기보다는 꼭 미국 주식을 하시는 걸 권유드리고 싶은 거죠. 그럼 저도 이제 한국에서 기업을 하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 내가 맘만 먹으면 소액 주주들보다는 내 이익을 만들 수 있다는 걸 구조적으로 느끼고 있으니까. 근데 나조차도 이런데 대기업은 오죽하겠어요. 대기업은 오죽하겠어요. 안 돼요, 한국은. 한국은 기업이 사실 기업 중심이에요, 전형적인.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게 한 목적으로 만든 시장인 거지 투자자의 뭔가 매력적인 시장은 전혀 아닌 것 같아요. 미국 하는 친구는 지금 딱 말씀하신 대로 넣어놓고 그냥 무조건 오른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50% 70% 만들어놨더라고요. 미국 주식은 잘 고르면 무조건 오르죠. 무조건. 왜냐면 미국은 사실 이제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회사의 리스크가 망해버려서 안 되는 리스크는 어디 주식의 공통점이지만 미국 기업들은 반드시 오르죠. 대신 또 한순간에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주식이라는 리스크는 투자 자체는 미국 주식을 하는 게 이제 매력적인가라는 정도는 아시면 투자자랑 대화할 때도 좀 뭔가 이런 인사이트 정보를 가지고 하시면 좋은데 자 그러면 이제 세금 다시 세금으로 올게요. 펀드는 유형에 따라서 이 세금 때문에 얘기한 거예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세금 구조 내죠. 자, 그러면 해외 펀드랑
보험의 세금 구조. 저는 좀 과하게 얘기하면 국내 주식하는 거는 멍청한 짓이다. 그 시간과 그 노력에 그 돈으로 해외 주식을 사라. 삼성전자도 좋지만 애플전자도 좋고요. 현대차도 좋지만 테슬라 차도 좋고요. 물론 다 투자하면 좋죠. 근데 해외 투자를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해외 펀드 같은 경우에 세금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죠? 네, 빠트렸네. 안 써있네. 빠트로 또 추가해야겠다. 해외 펀드, S&P 500이 어디죠? S&P 500.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아시면 돼요. 나스닥 100은 뭐죠? 그러니까 둘 다 미국이네. 차이가 뭐예요? 미국에 잘 나가는 500개 기업만 추린 게 500, S&P 500이에요. 잘 나가는 500개 기업. 나스닥 100은 잘 나가는 500개 중에서 또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테크 기업이어야 돼요. 기술 기업이어야 돼요. 그게 나스닥 100이에요. 대부분 투자를 많이 하는 게 S&P 500개, 나스닥 그냥 100 여기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500개 중에서 잘 골라서 투자하는 것도 어렵고 100개 중에서 잘 골라 투자하는 것도 어려우니까 어차피 다 잘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여기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ETF 형태로 하는 거죠. 왜냐면 이거는 사람이 골라주는 게 아니라 그냥 시스템으로 골라진 게 ETF니까 공모 펀드가 아니라 ETF는 진짜 말 그대로 ETF니까 근데 이게 세금이 어떻게 되냐고 해서 S&P 500 ETF를 투자를 했어요. 세금이 어떻게 되냐고 세금 22%대야 돼 22%. 전 이자소득세가 아니라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그럼 세금 좀 꽤 많이 떼지 않아요? 물론 저기에 1년에 지금 비과세가 저기 공제가 있긴 하던데 요즘 200만 원인가 250인가 이거 헷갈린다. 그러니까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몰라요. 250인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러니까 1년에 250만 원까지는 이제 공제는 해주는데 250 넘어가면 22% 떼요. 그럼 이제 1,000만 원 벌었으면 와 1,000만 원 벌었다 미국 투자해가지고 5천만 원 벌었다 1억 벌었다 일 수 있거든. 아까 50%뭐 낮다라고 하면 5천 투자해가지고 2,500 번 거잖아요. 그럼 이제 250만 원 제약하면 2천만 원 기준으로 22%면 440만 원 세금 내야 되네. 근데 그게 이제 보험 상품으로 S&P 500에 들어가는 전액보험일 경우에는 비과세인 거잖아요.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네. ETF 증권사로 가입하게 되면 22% 세금 내지만 보험 상품으로 들어가면 이 양도소득세도 비과세인 거죠. 요거 이해됐죠? 그리고 그러니까 국내 이자 소득세도 15.4%였죠. 15.4%. 근데 보험으로 들어가면 15.4%도 비과세잖아요. 그러니까 보험사의 상품으로 들어가면 다 비과세예요. 보험사의 상품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변액이라는 단어가 변할 변자의 액자에서 펀드가 증권사의 펀드랑 보험사의 변액이랑 사실 같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펀드라고 하는 게 대부분 뭐 투자 상품으로 이해하시는데 정확히는 펀드라고 하는 거는 기금이에요, 기금. 그러니까 적금이나 예금이나 같은 금융투자 상품들 사실 다 펀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권사의 펀드라고 하면 사실 그냥 어떤 상품이라고 의미하시면 돼요. 그리고 보험사는 투자형 상품들은 그냥 다 변액이라고 해요. 너무 큰 대 카테고리인 건데 그 변액 안에서도 GMW, 그 뭐지? GLWB를 주느냐, GMAB를 주느냐, GMDB를 주느냐 이런 것도 달라지고 금령이냐, 뭐 어떻게 하느냐, 뭐 상품의 구조가 달라지는데 변액 쪽의 보험은 사실 그렇게 구조가 복잡하진 않아요. 구조가 겉으로는. 근데 혹시 변액보험 자격증 있으신 분 하나 둘 그러면 갑자기 이 질문 좀 하나 해볼게요. 제가 그 최근에 변액 자격증 공부를 마스터하신 분에게 질문했는데 답변을 못 하셔가지고 그 연차가 좀 되시죠? 요즘 되시죠? 변액보험 계약 대출 운영하는 방식 두 가지가 있는데 뭐일까요? 네. 일반 계정, 맞아요. 두 가지 방식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일반 계정은 공시율로 계약 대출 원금 처리 방식. 미쳐져. 계약 대출, 보험 계약 대출 원금 처리 방식. 얘가 변액보험을 가입하면 대출이 가능해요. 대출을 했을 때 원금 처리 방식. 그러니까 내가 변액보험을 가입을 1억을 했어요. 1억을 내가 대출을 받아요. 대출을 하면 대출한 거에 대한 처리 방식이 있어요. 이 대출 1억에 대한. 변액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펀드에 투자가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변액보험 중에서 일반 저축성보험은 금리에 투자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일반 계정과 특별 계정 두 가지로 나뉘긴 하거든요. 금리에 투자 일반 계정, 투자에서 특별 계정. 이제 내가 1억을 투자를 한 거를 대출을 받으면 또 어떻게 처리하냐고 원금 처리. 대출 내면 그걸 계속 빌려서 쓰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자, 그러면 특별계정인 돈을 빌려주는 거 있잖아요. 그럼 특별계정인 돈을 빌려주는데 두 가지 방식이 있다는 거죠. 특별 계정 유지하는 방식이 일반 계정을 이용하는 네. 자, 첫 번째가 특별계정 방식은 특별계정에 있는 돈이 있는데 대출을 받으면 이거를 일반 계정으로 옮겨요. 옮겨서 그 금액만큼을 빌려주기 때문에 옮겼다는 건 투자를 안 하고 있다는 뜻이죠. 공실로 준다는 뜻이죠. 두 번째, 일반 계정 방식은 특별계정 있어? 알았어. 냅둬. 내가 일반 계정에서 이만큼 빌려줄게. 그러니까 특별계정 운영을 계속 냅둬요. 이거 이해되세요? 그럼 이제 현재 대표적인 상품들 중에서 특별 계정 방식으로 대출해주는 보험사, 일반 계정 방식으로 대출해주는 보험사 혹시 아시나요? 이거 질문하려고. 게 일반 계정, 특별 계정에서 빼서 해주는 데가 일반 계정을 옮겨서 해주는 데가 메트라이트고 특별 계정에 투자를 유지시켜주고 다른 데서 빼서 주는 게 카리프라 미래에셋이고 아니, 미래에스 안 해요. 그렇게. 미래에셋 어제 확인했는데 진짜? 그럼 다시 확인해 봐야겠다. 특별 계정 투자 운용 유지된다 했어.
그래요. 다시 확인해 볼게요. 지점장이 틀렸을 수도 있고. 확인해 봐야 돼. 왜냐면 온수사증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녹화되고 있어요. 회사가 어디시라고요? 메타리치 담당인 IM 전장님 잘 모르시더라. 사업비 들어가는데 우리 보수가 아, 그렇죠. 자, 우선 증권이나 약관을 보면 되긴 할 텐데, 약관상에 봤을 때, 이제, 이거 왜 그러냐면, 이거 좀 이해되는 게,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 옮기면 수익이 멈춰요. 일반계정 빌려준다는 거는 수익이 안 멈추고 계속 내려는데, 이제 일반계정 방식이 사실은 고객 입장에서는 굉장히 나이스하거든요. 대출을 받았는데도 계속 투자를 해주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 되게 나이스한, 되게 매력적인 변액상품의 그 방식이거든요. 활용 방식이. 지금은 이제 IM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IM 말고도 이제 미래셋이 있다라고 하니까, 카디프는 확실한 제가 카드. 그런 방식이 있다. 두 번째 하나 또 하나 설명드릴게요. 변액보험에서 계약 대출 이자 처리. 변액보험에서 내가 대출을 받으면 공시율 플러스 1.5%거든요. 대부분. 공시율이 요즘 한 2.5 나와요. 2.2 나와요. 지금 대부분 보험사가. 그럼 이제 2점이 한 3.7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1억을 대출을 했어요. 대출이자 1년에 얼마 내는 거죠, 그러면? 370만? 그럼 이거 대출이자 처리 방식이 있어요. 어떻게 처리할까요? 나누면 네, 매년 나눠 가지는데 이거 그러면 대출이자를 보험사가 다 가져가나요? 네, 이거 변액보험 책이 있는데 정확히는 대출이자 1.5%만큼은 수수료로 가져가지만 공시율 2.2%는 공시율만큼은 특별계정에 적립을 시켜줘요.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를 얘기 드린 이유가 뭐냐면 변액보험을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대출이에요. 그러니까 보험사에 변액보험을 가입을 하면 반드시 이거는 대출을 통해서 다른 데 투자를 할 목적을 갖고 있으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설득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제가 설계사님들 교육하다 보면 설계사님도 무서워요. 그 대출 어떻게 해? 이 얘기를 저는 정말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리고 첫 번째, 아니 그 투자를 했는데 원금에는 계속 투자가 된다고 또는 이자를 370만 원 냈는데 220만 원을 내 계정에 입해 준다고요? 보험사는 뭐 먹고 살아요?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와요. 자, 아무튼 보험사 걱정하지 말고 님이나 걱정하시고 자, 그러니까 보험사에다가 연금을 가입하든 변액보험을 가입하든 했을 때 이렇게 일반 계정 대출 방식을 선택하는 회사를 선택을 하시면 투자는 투자대로 계속 가면서 이주 꺼내서서 또 다른 데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근데 이자도 3.75 정도나 많아봐야 3.89인데 그러니까 3% 후반대예요, 지금. 근데 그것만 내면 되는데 심지어는 1.5%만 사업비로 떼가고 나머지는 내 계정에 또 넣어준다. 그러니까 이게 완벽하게 자산 유동화를 시키기에 너무 좋은 상품의 구조예요. 목돈이 있다고 하시는데 목돈은 저는 무조건 보험사에 한번 넣었다가 요거 불려놓고 요거 가져가서 다른 것도 무조건 이렇게 해야죠. 무조건 이렇게 해야죠. 이거는 돈 많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돈이 좀 있는 분들은 이거를 바로 알아요. 그리고 이거를 돈 좀 알고 금융 아시는 분들은 제 말을 안 믿으실 거예요. 안 믿어요. 그래서 이 책 자격증에 제가 사진 찍어놨어요. 지금 사진 찍어놨어요. 이렇게 찍어놨어요. 찍어놨어요. 교재 내용을 찍어놨고 안 믿으실까봐 저는 제가 고객센터에 다 일일이 전화해가지고 또는 이제 보험사의 점장님을 못 믿으니까 특별계정팀의 담당 매니저랑도 통화를 해서 확인까지 해야 돼요. 고객 입장에서 민원 걸면 돼요. 진짜로. 이게 설계사 채널로는 안 들어가. 내가 이걸 가입했는데, 예쁜 민원. 그러니까 콜센터 전화하면 그분들도 이게 일하시는 분이 몰라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그럼 이게 보험 대출 처리 방식이 제가 찾아보니까 이 두 가지 방식도 뭘까요? 하면 당연히 몰라요. 그러면 잠깐만 끊지 마시고 이거 대출 원금 처리 이자 방식이 두 가지 때 이거 어떻게 돼요? 라고 당연히 몰라요. 그럼 이제 거기 이제 쭉 가서 며칠 있다가 쭉 내려와서 또 알려줘요. 그러면 이거를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알려줄게 해서 이렇게 답을 딱 줘요. 그럼 이제 이 회사는 이렇게 가는구나를 이제 확인이 한 거죠. 그래서 꼭 고객센터를 통해서 확인해야 돼요. 왜냐면 이 채널만 확인했다가 나중에 설계사님 저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어떻게 하시려고. 꼭 고객 입장에서 타디프도 확인해 보시고 IM도 확인해 보시고 미래세도 확인해 보셔야 돼요. IM도 꼭 미래도 꼭 확인해 보세요. 미래는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미래 절대 안 그럴 거예요. 미나에 네, 재미나게 나오는데 꼭 고객센터 확인해 보셔야 돼요. 네, 이거는 아까 하신 말씀, 네. 변액보험을 통해서 이제 우리 2천만 원을 대출한다. 이 대출을 해가지고 다른 상품을 가입시키게 유도를 하는 걸 말씀. 유도라는 단어는 좀 어색하고 뭔가 유도라 정보를 적시해 준 거죠. 3천만 원으로 5천만 원 투자하는 효과를 낸다. 그쵸? 레버리징. 근데 그 작으면 3천만 원은 금액이 작으니까 5억으로 합시다. 5억으로 했어요. 왜 5억 다 집에 있잖아요. 심 지를게요 지금. 부루마블이나 하시죠.
네. 아무튼 5억 갖고 있어요. 5억을 갖고 있는데 3억 정도를 5억 정도 여기 넣었어요. 그래서 3억 정도를 약대를 받았어요. 약간 대출. 그럼 이제 3억을 가지고 부동산을 샀어요. 그러면 부동산 샀으니까 8억이 됐네요. 부동산 3억짜리 사면 대출도 얼마 정도 돼요? 2억 정도 되겠네요. 2억 정도 되세요? 또 2억 가지고 금을 샀네요. 그럼 10억이 됐네요. 5억 가지고 10억이 된 거예요. 5억 가지고 10억이 됐는데 5억까지 10억이 됐는데 5억짜리 연금 갖고 있죠. 3억짜리 부동산 갖고 있죠. 2억짜리 금을 갖고 있죠. 그래 다 성공하면은 대박인데 반대가 되면 좀 그쵸. 금과 부동산. 그리고 연금은 7% 확정금리. 연금은 7% 확정금리예요, 지금. 지금 말한 상품은. 그럼 7% 확정금 됐으니까 5억이 까질 일은 없어요. 그리고 이자, 3억에 대한 이자 3.75인데 1.5만 스스로 내고 나머지는 또 적립돼요. 이제 부동산 들어갔는데 부동산에서 3억 대출 받았네요. 3억 대출 받으면 3억에 대출 이자 나가겠네요. 3억에 대한 이자인데 5억으로 내가 월세를 받아서 3억 이자를 내면 퉁치겠네요. 자, 그럼 2억. 2억 이제 그러면 금만 잘 갖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럼 결국은 사실은 잘 안 될 확률도 있긴 하지만 이 포트폴리오가 낫겠어요. 그냥 5억 가지고 그냥 5억 끝내는 게 좋으시겠어요. 선택하는 거예요. 거기에 5억으로 3억 5억 가지고 3억으로 이거는 돈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당연히 하겠죠. 이거에 대해 이해가 있으시면. 근데 사장님도 사실 이거에 대해 이해가 있어야죠. 가능하겠네? 이제 5억이라는 게 없어? 그럼 5천만 원이라도 모으자. 5천만 원을 모으기 위해서 이제 또 하는 거죠. 처음에 5억이 있으면 하지만 5억을 모으기 위해서 돈을 납입할 수도 있는 거고요. 5천만 원 위해서 납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거 이제 다음 시간에 강의할 건데 한 번 더 강의할 거예요. 이거 제가 좀 끄집어 온 거예요. 끄집어 왔어요. 이거 다음 시간 강의 내용 주제예요, 사실. 이게 변액보험을 활용한 강의를 제가 하루 종일 해드릴 거거든요. 변액보험을 강의를. 왜냐면 변액보험을 팔았을 때 설계사님들이 괜찮은 매력적인 경제적인 삶을 누릴 수 있고 제가 예전에 제가 처음에 설계사를 하기 위해서 기웃기웃 거릴 때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2008년도에 젊었을 2008년도에 이제 설계사를 하고 싶다, 증권사 가서 영업하고 싶다, 아무튼 금융 쪽에서 리테일 영업을 좀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내가 인맥이 없고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재벌이 많으셔가지고 법인 영업 쪽에서는 내가 채용이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리테일 영업은 증권사 리테일 영업은 사실 뽑잖아요. 자격증 있으면 어렵진 않거든요. 어차피 월급이 높은 것도 아니니까 은행 쪽이나 그러니까 소매 영업, 창구 직원 뭐 어렵게 포장하지 말고 증권사 창구 직원 그냥 그 사원으로 들어가는 거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2008년도에 이제 증권사를 갈까 보험사 갈까 고민하다가 이제 제가 보험사를 선택한 계기는 되게 심플했어요. 그때 되게 유명하신 이제 좀 업계에서 유명하신 분이 계시고 성함은 차태진이라고 한 분이 계시는데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는데 그분이랑 이제 아침 7시에 만났어. 아침 7시. 설계사 할 때 저희는 아침 7시밖에 시간 안 되니까 내 얘기 듣고 싶어 아침 7시 오세요 해서 아침 7시에 딱그 사무실 갔죠. 사무실 가서 앉았는데 앉으세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해. 저한테 연금을 그때 설명하셨어요. 연금을 왜 가입해야 되는지 이걸 하는지 이렇게 한 10분 설명하더니 이대로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어렵지 않다. 연금에 대한 상품 유지가 있다. 자, 그럼 우리 회사 매트라이프는 이제 뭐 동행이라는 상품이 이렇게 있는데 그때 동행이 아니죠. 연예 유니버셜의 마이니언 상품인데 이거 10만 원 할 수 있겠어요? 고객 만나면 다 10만 원 갈 수 있겠어요? 얼마 벌 것 같아요 이거? 5만 원 벌 것 같은데요? 아니 얼마 벌어요? 딱 거기서 제가 진짜? 이거 팔고 그렇게 준다고? 이런 상품을? 사실 거기서 꽂혀가지고 50만 원도 팔 수 있겠어요? 네 하루 하나씩 팔아 이렇게 이거 해야겠다 그때 좀 마음이 와닿았어 그때 자본시장 통합법이 시행되면서 그러니까 증권사랑 보험사랑 다 되니까 이렇게 해보세요라고 이제 그때 저는 저한테는 이제 그게 좀 약간 임팩트가 있었죠. 연금 상품의 수수료가 이렇게 매력적이구나. 그때 연금 상품 수수료 왜 높은지도 설명을 해주셨어요. 원래는 20년 동안 받는 건데 우리나라는 보증보험 끊는 거여서 보증보험 끊으시면 땡겨준다고. 그때 저 때는 그 13차 수수료 높은 시대였어요. 13차 수수료 없고 빨리. 그래서 보험사가 이렇게 땡겨주고 원래 너한테 이만큼 줘야 되는데 이만큼만 줘. 땡겨주니까 이거 나머지 또 회사 가져가. 딱 이런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합리적인 사업 구조더라고요. 대신 이거 고객 20년 동안 유지 안 하면 다 뱉어내야 돼?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되게 나이스하게 이거에 대한 어떤 이해관계를 설명해 주는구나. 라고 했을 때, 저는, 그러면 고객들의 어떤 재무 설계 플랜을 잘 세워서 은퇴 상담부터 잘 이어나가고 해야겠다라고 해서 저는 사실 보험사를 선택한 게 보장성 보험에 대한 어떤 매력보다는 투자 상품에 대한 은퇴 설계에 대한 상품의 매력적을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수수료가 높구나. 내가 이것만 팔아도 먹고 사는데 문제 없겠다. 누구나 은퇴에 대한 니즈는 있고 그리고 나이가 50대, 60대인 분들도 연금 상품을 가입해요. 그것도 다음 주에 설명하겠지만 자녀들 거. 자녀들 거 하나 해주는 어르신들도 자기 손자, 손녀 거 해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1, 20만 원이라도. 매달 1, 20만 원 넣어주는 거죠. 필요하면 연금 뺐을 수 있잖아요. 내가 너 매달 10만 원, 20만 원 넣어줄게. 거기에 뺐어. 근데 계약자는 할비다. 너 말 안 들으면 안 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변액보험은 중도인출이 1년에 12번 자유롭잖아요. 매달 뺐어도 되고, 내가 죽더라도 유산이 물려주는 거잖아요. 세금도 가세가 안 되고.
굉장히 합리적인 상품이잖아요. 자, 다시 해외 펀드, 보험 상품 세금 구조. 자, 해외 펀드는 22%대는데 과세를 안 뗀다. 자, 금융소득 종합과세 과세 기준. 금융소득 종합과세 매우 무서운 거거든요. 매우 무서운 거. 예. 자, 2천만 원 넘어가면 어떤 페널티가 와요? 종합과세라는 게 뭐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는 게 뭐냐면 이자 소득이랑 배당 소득 합해가지고 2천만 원이 소득이 있을 수 있어요. 배당 소득이랑 주식도 배당 소득 나올 수도 있고 하니까 아무튼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이 나와서 1년에 2천만 원 이상 벌었어요. 여러분들께서 투자 설계 잘해 주셔가지고 와, 너 덕분에 내가 2천만 원 넘게 이자 소득이랑 생겼어. 이 씨발 이게 나와. 야, 좋댔잖아 나 지금. 야, 너는 개념이 있냐 없냐가 나와요. 왜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게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지.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은 2천만 넘으면 안 돼요. 세금 설계를 공부하시는 이유가 이거예요. 이게 과세가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단순히 15.4%로 징수가 끝나지 않고요. 종합소득세로 싹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사업소득까지도 연관을 그러니까 종합소득,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로 선정이 된 거예요. 그거 선정이 되면 저거 뭐지? 일반과세 처리가 아니라 정밀과세 처리 대상자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사업소득 할 때 유재석이나 이런 분들은 건별로 다 처리하시잖아요. 일반인들은 다 일반과세 처리해서 대충은 아니지만 세무사님이 잘 기장 처리해서 잘해서 대충은 아니지만 적절하게 자자자작 해요. 근데 이제 정밀 처리하면 이제 꼼꼼하게 다 처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세금 다 내야 되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는 거는 굉장히 치명적인 위험에 노출이 돼요. 고객 입장에서는 별로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세무사님들 입장에서도 저 대상자들이 잘못되면 그 페널티를 세무사님이 다 받으셔야 돼요. 자격 정지까지 오세요. 그래서 기장 처리를 할 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아니냐도 되게 중요한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굉장히 리스크가 커져요. 그래서 고객들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안 되도록 관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 비과세되는 상품들을 꼭 적용해 주는 것도 챙겨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 이익에 주식 투자로 해가 나오는 이익은 상관없는데 주식들 갖고 있다가 나오는 배당 때문에 발생한다는 맞죠. 거죠. 주식은 비과세죠. 요것도 있어요. 연말에 팔아버리는 이유가 그런 아니, 배당은 그렇죠. 배당은 그렇고. 근데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미국 주식은 양도소득세가 있긴 하죠. 근데 한국 주식은 비과세잖아요. 그럼 약간 이것도 좀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이거 세금적인 부분인데 좀 언페어하지 않아요? 너무 혜택 주는 거 아니에요? 투자에? 아니, 국내 주식. 국내 주식이 비과세예요. 비과세 네, 국내 주식은 또 비과세예요. 연금도 비과세인 거고. 거래세만 거래세죠. 사실은 세금이라기 하기는 그렇죠. 얼마 안 되니까. 국내 주식은 비과세예요. 왜 국내 주식을 비과세로 할까요? 안 하니까. 자꾸 미국으로 하니까. 자꾸 미국 하니까. 그래서 안 하니까 하는 건데 사실 안 할 만한 것 같아요. 그거 비과세 때문에 주식의 목적은 수익률 차익이긴 한데. 그래서 이제 국내 주식은 비과세예요. 세금이 나왔으니까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 국내 주식은 비과세인데 이제 그거랑 별개로 배당 소득과 이자 소득 2천만 원 넘으면 사실 행복하겠죠. 하지만 그래도 2천만 원 넘기면 안 된다. 꼭 신경 써야 되고 만약에 이런 것들을 알고 상담을 해드리면 다 비과세 상품으로 애초에 그냥 돌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자 2천만 원이나 살려면 몇 억을 투자해야 돼? 그럴 수 있죠. 배당은 사실 또 모르는 일이니까. 네. 금융소득 종합과세 한도 초과 시 발생하는 위험. 그래서 종합소득세율로 변경이 돼요. 그래서 또 이제 건강보험료도 보험료가 올라요. 이것도 다시 불쾌하실 거예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냥 종합과세는 굉장히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 책임은 반드시 설계사한테 돌릴 가능성이 있어요. 왜 이걸 안 챙겨줬어? 그렇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도 꼭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제가 많이 하려 한 이유가 세무설계 책 공부해 보시면 이 내용 말고 다른 내용 되게 많거든요. 근데 나머지 영역은 다 세무사님이 다시 하는 영역이에요. 이거는 이제 세무사님이 아니라 설계사님이 해줄 수 있는 영역이에요. 왜냐면 상품 포트폴리오 다 보잖아요. 절세 전략이랑 설계사 핵심 역할 이렇게 연금저축이나 IP 수익은 분리과세돼서 종합과세 대상자 대상이 제외됩니다. 그리고 보험상품에 대한 전략적 매치를 통해서 포트폴리오를 보험상품 변액보험이죠. 투자 상품들 해서 장기 설계에서는 사실 세금 설계 핵심 영역을 보험 쪽이 갖고 있어요. 세금 설계를 제가 보험 설계 바로 앞에 하는 이유도 결국은 세금 설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보험 상품을 활용할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흐름을 보면 이제 다음 보험 설계 이제 진행할 건데 재무 설계를 하고 뭔가의 전체적인 그림을 쫙 그렸어. 그리고 누구나 가장 중요하다 생각한 은퇴 설계를 쫙 풀었어.
다 풀고 은퇴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근데 은퇴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이 가장 중요해. 부동산을 얘기를 했어요. 쫙 얘기를 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이제 투자 설계를 얘기한 거죠. 관심 있고. 근데 투자 설계를 하다 보면 세금이 또 없거든요. 그럼 세금을 얘기를 했어요. 그럼 세금까지 얘기하다 보면 지금 이상하리만큼 세금 설계에서는 자꾸 제가 보험 상품이랑 연결을 구조를 가져가고 있거든요. 매 페이지마다 지금 보험 얘기를 꺼냈어요. 지금 매 페이지마다. 매 페이지마다 뭐야? 왜 자꾸 보면 세금이랑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다음에 보험 설계가 이제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설계사의 본질은 상품에 대한 판매가 아니라 고객의 수익을 세금까지 포함해서 지켜주는 거. 그래서 세금 구조까지 보고 포트폴리오 운용을 해야 된다. 이 단어 문장 하나하나가 결국은 다음에 이어지는 보험 설계를 하려고 지금 자꾸 제가 니즈 관계를 하고 개그맨들의 용어로 니주를 깔고 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럼 이제 보험 설계 넘어가기 전에 법인세 이해까지 한번 하고 보험 상품 넘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8강은 보험부터 보험 얘기만 계속 할 거고, 아, 보험 설계를 이렇게 하면 완전 전문가이구나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상속 설계까지 할 거니까. 자, 법인세는 법인 운영 안 해보신 분들 어설프게 뭐 사장님 만나서 뭐 하시겠다 그러는데, 아이고, 절대 안 됩니다. 저기 회사 경영 안 해보신 분들은 저희 법인 영업 하려고 어설프게 이렇게 하지 마세요. 사장님들 똑똑하세요. 똑똑하시고 작은 사장님들은 저희 대기업이 아니신 분들 사장님이 A부터 Z까지 다 하셔가지고 설계사님보다 똑똑해요. 그리고 보험 많이 하세요. 사장님들은 보험 많이 하세요. 주변에 친한 친구 보험 설계사 많아요. 많이 하세요. 자, 그래서 어설프게 법인 영업한다 이렇게 하실 필요 없고요. 대신 뭐 1년에 한 번 정도는 법인 영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 네트워크가 만나지긴 해요. 어떤 분들 중에는. 근데 인세 그냥 우리는 결국 그 법인 통해서 뭔가를 하려는 게 목적이잖아요. 목적은 계약하기 소개잖아요. 자, 법인세는 말 그대로 영업이익을 과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소득세보다 싸니까 법인 전환하는 거예요. 세금 적게 내려고. 부가가치세 무조건 10% 내는 거예요. 이겼어. 무조건 10% 내는 거예요. 번 거에. 자, 이건 어렵지 않아요. 법인세랑 부가가치세 어렵지 않아요. 소득세가 법인세예요. 소득세가 법인세. 개인소득세가 법인세예요. 그러니까 법인세는 싸요. 소득세보다 적게 내요. 대신 많이 버시는 분들은. 그래서 법인세는 싸기 때문에 법인으로 전환한 거예요. 대신 이제 밑장 빼기 못 하는 거죠, 저기는. 부가가치세는 그냥 매출의 10% 내는 거예요. 되게 심플해. 어려운 거 없어요. 넘어갑니다. 법인 고객은 법인세 부담이 커져요. 근데 법인 소득세는 합법적인 세 있지만 법인세는 심플해요. 절세 제한 심플해요. 이거는 거짓말하지도 말고 포장하지도 말고 심플해요. 경영인 정기보험을 통해서 법인세를 아낄 수가 있어요. 안 낼 수가 있지는 않아요. 아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아끼냐? 경영이 정기보험 상품밖에 없어요. 그냥 심플해요, 이거.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패스할게요. 바로 넘어갈게요. 설명할게요. 이제 아시는 분 한 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법인세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처리 방식이 뭐냐면 경영인이거나 임직원이거나 누구든 피보험자는 누구도 상관없어요. 계약자가 법인이기만 돼요. 법인으로 보험료 내는 거예요. 그러면 세금을 덜 내는 거예요. 법인세를 안 내려면 세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번 거와 쓴 거의 차익분을 내는 거거든요. 번 거와 쓴 거의 차익분이 없으면 안 내요. 뭐 환급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적자가 나면 환급 받겠지만 근데 법인이 길을 쓰고 쓸 수가 없잖아요. 이익이 남아야 되니까. 그러면 이걸 쓴 거보다 쓴 거와 번 거를 차익분을 점점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소비 말고 있는 방법이 이제 보험인 거예요. 보험은 돌려받잖아요. 그래서 정기보험을 가입해서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비용으로 처리. 실제로 쓴 건 아니니까. 저축하는 거죠. 왜냐면 이 적립금을 내가 힘들 때 쓸 수 있잖아요. 내가 회사가 힘들 때 갖고 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금은 이게 안 되는데 안 된다고 표현하기 그렇겠다. 아무튼 적금이나 투자나 이런 거가 아닌 이렇게 그 경영인 정기보험으로 하는 거예요. 경영인 정기보험은 명확한 목적은 있긴 해요. 법인세 절감이 목적이긴 하지만 원래 목적은 대부분 회사들은 사장님이 90%의 에너지와 영향력과 집중을 갖고 있어요. 사장님이 돌아가시면 아이고 그 기업 쉽지 않아요. 네. 자녀분들이 뭐 이어서 가거나 같이 동료분들 하기엔 쉽지가 않아요. 사장님에 대한 또는 대부분은 사장님을 포함한 한 5인에서 10인이 이 회사의 핵심이에요. 5인에서 그러니까 10인 미만의 극소수가 이 회사의 핵심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망하면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사망했을 때 10억, 20억, 30억 정도를 보험금을 받는 거를 가입해 놓는 거예요. 사장님이 사망해도 30억이 나오면 그래 사장님보다 30억이 나을 때는 있어요. 사장님보다 왜 더 좋은 사장님을 30억에 모실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사망보험금을 가입하는데 그 사망보험을 가입했기 때문에 비용 처리가 되는 거예요. 비용으로 처리. 근데 정확히 말하면 이거를 이제 과세표준을 낮춰가지고 법인세를 줄이는 거죠. 그 비용 처리한 거니까. 여기까지 어려우신 분, 어려우면 좀 쉽게 설명할게요. 어려우신 거 없죠. 그러니까 비용으로 써서 내가 이익을 줄인 거예요.
세금이 적게 나갔죠? 근데 정확히 말하면 줄인 게 아니라 이게 2연이 2연. 아무튼 자, 다시 2억을 납입했다면 약 2천만 원 정도의 법인세가 당해년도에 효과가 절감이 된 거죠. 2천만 원 세금을 덜 낸 거예요. 이거 되게 큰 돈이거든요. 어차피 나가야 되는 돈인데 2억 정도의 보험료를 내고 2천만 원 줄인 거예요. 2억을 나중에 받아야죠. 2억은 다시 받아야죠. 내가 냈으니까 돌려받을 수 있어요. 여기다 생명보험 무조건 생명보험이죠. 정기보험. 생명보험 손해 공부해 보시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이 재산보험이라고 하는 겹치는 게 있긴 해요. 재산보험은 건강보험 같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보험 재산보험이라고 하는데 손해보험의 핵심은 이제 화재보험이나 재물보험 배상책임보험인 거고 손해를 배상하는 생명보험은 사람의 죽음을 담보로 하는 거예요. 경영이 정기보험, 사망을 담보로 하잖아요. 연금과 사망보험금들은 생명보험 쪽의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다 있긴 하지만 자, 이거 이해됐죠? 자, 그래서 근데 핵심은 절세가 아니라 이연이라고. 안 내는 게 아니라 나중에 내게 이거를 거짓말 하시면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안 내는 거 아니고 지금 안 내는 거고 나중에 내자. 나중에. 언제? 되게 먼 미래. 그래서 경영정기보험은 60세, 70세, 80세 만기를 먼 미래로 하는 거예요. 먼 미래로. 그래서 만기를 먼 미래로 밀어넣는 거예요. 법인세 이연이라고 해서. 이연이에요, 이연. 근데 이거 해지할 때 세금 내는 거예요. 해지할 때. 해지할 때 이해됐죠? 해지할 때 뭐 30,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낸 돈이 10억이든 20억이든 30억이든 50억이든 내는 기간 동안에는 다 그만큼 법인세 비용 처리해서 안 낸 거 맞아요. 그러면 30억, 50억에 싹 들어올 때, 뭐 5억이 들어오든 2억이 들어올 때, 그 해에 이제 그게 이제 매출로 또 자산으로 잡히잖아요. 그럼 그때 그만큼의 세금의 목돈을 내는 거예요. 근데 그 시점이 언제냐? 대부분 그 시점은 언제 하냐면 대표님이 회사를 떠나는 해, 같은 해예요. 어. 그래서 내 퇴직금 재원인 퇴직 소득세 그러니까 퇴직금을 받을 때 내는 세금이라 소득세를 받는 세금이라 훨씬 저렴해서 그래요. 1인 기업도 어차피 다 되죠. 일반 소득 근로소득세가 아니라 퇴직소득세는 엄청 저렴해요. 소득세에 비해서 길수록. 그래서 퇴직금으로 받아오면 어차피 이게 소득세든 퇴직금이든 우리 집에 갖고 가야 되는 돈인데 내 법인에서 되게 집에 갖고 돈 내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렴하게 내는 거예요, 우선. 소득세 저렴했죠? 그리고 내가 보험을 해약한 돈이 5억인데 5억을 퇴직금으로 가져간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법인세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거예요. 어차피 대표자의 소득 퇴직금 처리한 거는 법인은 그것도 비용이에요. 비용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연이 되었지만 절세를 한 효과가 확실히 난 거예요. 이거 어렵지 않죠? 아닌가? 어렵나? 아, 진짜 이 정도로 경영이정기보험 법인 설명하시는 설계사님 없을 텐데. 이거 되게 쉽게 설명한 건데. 되게 눈높이 낮춰서. 이 정도만 설명해도 그 대부분 사업자 하시는 분들은 나 이거 할게라고 얘기하세요. 이거 지금 어려운 거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동네 구멍가게라도 어차피 그분들도 다 이걸 법인일 경우에만. 법인. 법인일 경우. 법인 좀 법인일 경우. 동네 주문가게는 법인으로 전 안 했을 거예요. 개인 사업자일 거예요. 그리고 이게 사장님이 너무 아끼는 직원이 있는데 이 아끼는 직원은 다른 회사를 갈 수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그냥 흔한 비유긴 한데 시간이 되나? 사실 몇 분 정도는 2페이지 남았는데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셰프를 있어. 이 셰프를 뺏기면 안 되잖아요. 근데 월급을 더 주긴 좀 그렇거든요, 사실. 그러면 이 셰프한테 내가 한 달에 500만 원 보험 가입시켜줄게. 그리고 너가 이거 적절 때가 되면 너 2호점 네가 차려. 2호점 너 같이 가자. 너 갈 때 여기 1호점 여기에다가 키워놓고 1호점에서도 너 좀 떼줄게. 1호점에서 많이 못 주고 좀 줄게. 2호점도 나도 떼먹어. 같이 하자, 프랜차이즈. 그래서 너 딴 데 가지 마. 대신 너한테 한 달에 10만 원씩 내가 경영이 정기보. 그리고 20년, 10년, 5년 뭐 이렇게 해놓고 얘가 퇴직할 때쯤에 퇴직금으로 그거 해약해가지고 2호 좀 차리면 되잖아요. 이 컨셉이 이해돼. 이게 약간 가심 플랜이라는 거거든요. 사장님, 정말 아끼고 싶은 직원 있으면 그 사람 이름으로 월급을 더 주지 마시고 경영정기보험 하나 가입하셔가지고 그 사람 이름으로 1,000만 원, 이 1,000만 원이 퇴직금인 거. 그러면 이제 사장님이 날 이렇게 아끼네. 월 1,000만 원을 진짜 나 주는 거라고? 왜냐면 피보험자니까 서명 다 해야 돼요. 이거 내 거 맞아요. 그러면서 언제 준다고? 내가 퇴직할 때 이거 완전 삼성이잖아요. 삼성이 이런 거잖아요. 충성을 다해. 네 노후는 회사가 책임질게 이런 거잖아. 직원이 회사에 로열티 느낄 때가 내 노후를 책임져 줄 때? 1,000만 원. 근데 얘가 갑자기 말 안 들어. 해약해서 그냥 가져가면 돼요, 사장님이. 왜냐면 계약자가 어차피 사장님이니까. 그러니까 준 건 아니지만 준 효과가 있어요. 이런 경영이 정기보험. 그래서 정말 사장님한테 주변에, 그러니까 이건 인사인 노무랑도 약간 엮인 거예요. 금융상품을 노무랑도 엮어서 풀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너 이거 내가 원하는 시기 전에 네가 퇴사하고 나가고 날 버리면 난 너 안 줄 거야. 이거잖아.
근데 네가 정말 잘 은퇴하고 나랑 같이 함께 하면 이거 너 줄 거야. 인 거잖아요. 그럼 실제로 퇴직금을 할 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배신하고 나왔다. 안 주는 방법이 있어. 그냥 안 주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도의적인 문제인 거지 법적인 효용은 없어요. 그냥 안 주면 끝이에요. 나중에 퇴직금으로 안 주면 끝이에요. 근데 퇴직금은 어차피 산정이 돼 있잖아요. 그 노무적으로. 근데 그 퇴직금 자원을 모으는 거죠. 이 보험으로. 더 주는 거는 사장님 마음인 거니까 뭐 법적으로 해서 더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해서 사장님한테 문제가 되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칭찬은 받죠, 오히려. 네. 물론 이제 주주들이 문제는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약간 그 정관에는 명시해야겠죠. 이렇게 뭔가 몇 프로까지는 뭐 대표자의 권한은 더 줄 수 있어요라는 명시해서 주주들에게 사전에 심의 받고 하면 되겠죠. 아무튼 경영인 정기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처음에 이제 설계사님들한테도 제가 항상 제가 사망보험금도 이제 강의해 드릴 건데 이런 경영인 정기보험도 1년에 한 건씩 두 건씩 정도에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찾아다니면 나와요. 그리고 경영인 정기보험은 실제로 법인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괜찮은 컨셉이기 때문에 매출 흑자인 기업이긴 해야 돼요. 매출 흑자인 기업이어가지고 하고 있으면 하나 더 하면 돼요. 이거는 하고 있으면 하나 더 하면 돼요.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그러세요? 하나 더 하시죠. 아, 좋아요. 그리고 사실 이 상품은 삼성생명 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교보나 딴 데서 들으면 열받긴 하겠는데 교보나 다른 데도 있긴 한데 무조건 상품 삼성생명이에요. 네, 삼성생명 지점장이 친해서 하는 말은 아니고 이게 뭐냐면 이게 법인 쪽 가보시면 이게 약간 삼성에 대한 브랜드가 좀 있으시더라고요. 네, 이게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재정질서 때문에도 있어요. 좀 편해. 이런 게 가입하시면 사망보험금이 경영정보에서 몇십억 가입하는 거거든요. 몇십억이다 보니까 역선택도 있다 보니까 사실 이런 상품들이 경영정기보험이 여러 회사가 있긴 하지만 여러 회사 하는 상품 중에서 가장 나이스한 회사를 고르시면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아무튼 세금 이연과 퇴직 재원과 자금 운용 주변에 법인 대표님들 있으시면 이걸 하시면 되고 필요하시면 조인트업도 나가서 같이 상담도 해드릴 거예요. 이게 세무사님이 나가서 할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고 그냥 투자 설계랑 상속 설계랑 세금 설계만 이해를 해도 보험 설계만 이해해도 충분히 이건 가능해요. 이거를 팔려고 들지 말고 사실을 잘 적시만 해도 돼요. 그리고 이건 신뢰의 문제이고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해됐죠? 이거 넘어갑니다. 그럼 생명 설계사만 대리점은 삼성생명이 제휴가 돼 있어요. 대리점이나 KB도 삼성생명이랑 제휴돼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KB보다 삼성생명을 많이 파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KB나 삼성생명이랑 어차피 설계사님들은 매달 상품 좋은 거 찾으면 되니까. 매달 바뀌니까요. 그래서 재판 분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재판 분리가. 왜냐면 설계사님들이 상품 좋은 거 캐치업을 했다가 혹시 당사자가 경쟁부터 벌이면 고객이 야, 이게 더 좋은데 너 이거 왜 갖고 왔냐? 이렇게 되면 문제가 돼요. 나는 저기 KB 소속의 설계사여가지고 KB밖에 못 판매. 알았어. 그러면 그만 대화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삼성생명 소속에서 삼성생명이 경영정기보험이 좋다는 거지. 모든 상품이 좋다는 거 아니고 오해하지 마세요. 경영정기보험이 좋다. 다른 회사도 더 좋다. 설계사의 세일즈 포인트랑 최종 설명 원칙, 세금 이연, 보험료 비용 처리를 통해서 단기 순이익이 높은 해에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거죠. 장기 근속 여건을 마련해서 세제상 유리한, 그러니까 노후에 대한 퇴직금 자원 마련하는 거죠. 핵심 인재를 이걸 가입을 시켜버려서 그 핵심 인재가 회사를 못 떠나가게 족쇄를 채우는 거죠. 돈으로. 근로자도 제일 행복한 족쇄예요. 제발 좀 족쇄를 돈으로 채워주세요. 이상한 말로 채우지 말고. 돈으로 채워주면 나도 행복하고 너 얼마나 좋냐. 근데 소득으로 주지 말고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구체적인 세무 적용은 반드시 세무사랑 협업해서 절차를 연결을 하면 되고요. 가심 플랜, 퇴직 지원 마련하는 플랜, 세금 이연 플랜, 법인세를 통한 금융상품은 보험상품 요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제 끝났고 이제 다음 주는 이제 뭐 할 거냐면 이제 보험 설계 남았죠? 이제 요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이고야, 상속이랑 같이 할 거예요. 이거는 8강, 9강 같이 할 건데. 자, 그 위험관리 보험 설계랑 상속 설계 진행할 거예요. 이 두 가지. 보험에 대해서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는지 설명할 거고, 이거 끝나고 나서는 그거 해드릴 거예요. 재무 설계 이제 7가지를 이제는 교육을 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교육이 아니라 정말 이걸 가지고 그냥 고객이랑 상담할 때 어떻게 쓰는지. 아예 리얼. 그냥 이거를 이제는 이거 어떻게 내가 써먹지? 써먹을 수 있게끔은 딱 해드릴 거여서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다음 주는 오프라인으로 오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이거는 오프라인 온라인의 체감이 많이 다르실 거예요. 이거는 완전 실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는 꼼꼼히 하나 물어보시면 되고 해서 재무 설계부터 부동산, 은퇴, 상속, 세금, 투자, 보험, 상속까지 7가지를 쭉 설명하는데 30분에서 1시간 정도거든요. 고객을 처음 만났을 때 6가지의 설계안을 가지고 고객이랑 오프닝하는 상담인 거예요.
만나서 딱 이렇게 진행하시면 30분에서 1시간 진행하시면 그냥 고객이 좋아하실 거예요. 그리고 일을 하는 재미가 있어요. 이건 여기는 보험 설계가 안 들어왔어요. 상품 내용도 안 들어왔어요. 근데 고객의 재무 상태를 현금으로 파악하면서 고객이 너무 좋아요 라고 하고 설계사님은 저도 전문성 쌓는데 노력 중에 아직 저도 멀었어요 라고 하시면 돼요. 멀었으니까 내공 쌓으시면 되고 제가 그래서 하나하나 다 도와드릴 거고요. 결론은 아까 보여드렸던 상품 포트폴리오 가입을 하는 식이 나오는데 그게 두 번째 만나서 가입하느냐, 세 번째 만나서 가입하느냐, 네 번째 만나서 가입하느냐, 다섯 번 그건 저도 잘 몰라요. 그건 잘 몰라요. 첫 만남에 이렇게 7가지 설계해드리고 두 번째 만남에는 이제 그 상품에 대한 포트폴리오나 뭐 비용이든 하겠지만 통상 오늘 만나서 일주일 이후, 2주일 이후, 한 달 이후, 2달 이후, 3개월 이후 만나면 3개월 안에는 충분하게 제 고객이 되었고 뭐 아까 선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나쁘지 않은 수수료 체계도 나오실 거예요. 최악의 경우는 뭐 한 달에 2, 30만 원밖에 못 벌 수 있겠죠. 이 고객을 통해서. 2, 30만 원만 벌어도 전 나쁘지 않다 생각해요. 왜냐면 소개가 나오면 되는 거니까. 요거 이해되셨죠? 다음 주 강의는 실전적인 강의랑 두 번째는 변액보험만 집중해서 딱 가르칠 거고 그 다음에는 증권사 포트폴리오 딱 가르칠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거 하려고 제가 지금까지 쭉 끌고 온 거예요. 이제는 완전 생 리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강의 잘 기대해 주세요. 온라인도 다음 주는 오시면 좋아요. 네. 내일 없는 거야? 그런 거는 제가 지금 확인